북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과 북 양 최고 지도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4.27 판문점 선언도 굴구 평양 선언도 이 한반도에 진짜 분단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선언을 했어요. 엄청 이렇게 나와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왔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한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분단 체제가 이제 종언을 고하는 건 맞아요. 평화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남과 북을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뭘로 보여줄래? 뭐 손에 잡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상징을 뭘로 보느냐? 남과 북이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이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첫 출입구에 있는 최초의 조치로 봐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도 재개 못하면서 무슨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할 거야. 뭐 새로운 사업 회종이 듣고 백산 관광 이 많은 것들 다 좋은데 개성하고 금강산도 못 열면서 뭘 한단 말이야. 이게 두 지도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남북관계 시대를 쭉 만들어내는 첫 출입구 입구에 개성산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걸려있죠. 그래서 지난해 9.19 평양선언 때 딱 도드라지게 딱 찍어가지고 합의했던 게 우선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부터 정상화하자. 이걸 우리는 가서 이제 미국을 가서 설득을 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은 협상의 지렛대니까 미국보다 먼저 앞서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계속 우리한테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신년사에서 북측이 유일하게 용의 표명한 게 이거예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는 뭘 것 같아요? 대가 없이. 대가 없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남과 북이 만나서 합의하면 안보리 제재, 미국 제재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든지 있으니까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부담을 나눠지자. 우리 다 할 수 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개의 의지를 내놓은 거예요. 왜 개성공단은?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미 김영철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간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북측이 바라는 건 딱 두 가지 요약됩니다. 미국 기업들 들어가는 거하고 개성공단 재개, 남측의 기업들 들어오는 거. 물리적으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담보해라. 기업들만 들어오면 상업적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면 상업국가, 비즈니스국가인 미국은 자국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 나라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미국의 불문율이잖아요. 북측이 그걸 딱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종전선언 평화협정 뭐 종이 조각이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미국의 유수기업, 이 기업들 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보내라. 최혜국 대우를 해줄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걸 받을까 말까 진짜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절대 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수산업가들. 그렇게 가버리면 평화가 와버리면 무기가 발리니까 그들은 네오콘들은 끝끝내 반대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좌우고 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 상황 속에서 3월에 우리는 다시 공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ICBM 포기하겠다. 그 상응 조치로서 내놓은 게 딱 이거예요. 개성공단 재개, 먼저 상징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 들어가는 문제.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으로 보내놓고 하지 않겠나. 개성공단 재개는 아마도 북측 전체에 대한 제재를 다 풀진 않을 겁니다. 그럼 뭐 무장해제 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 예외를 인정하자. 제재의 일부 예외 인정. 그게 아마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 풀고 미국 일부 기업들 먼저 들어가는 문제를 담보하고 북측은 풍계리는 이미 끝냈죠. 그럼 동찬리 ICBM 발사대 공개 폐기 그리고 북측의 미국의 사찰단에 들어가는 문제. 영변 핵시설. 영변 핵시설은 북측의 핵 프로그램의 상징적 성지잖아요. 거기에 미국하고 IAEA가 들어가가지고 현장 시찰하는 것 정도에서 먼저 타결하고 시간이 가면서 기억하기 진전 나가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제재 완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본다라면은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설치되는 것. 그 정도가 아마 합의가 되지 않겠는가. 좀 더 나아간다면 종전선언이 3월에는 우리 개성공단의 관리 운영의 책임기관인 우리 개성공단재단 직원들은 먼저 들어간다. 이미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공단이 정상 가동될 수 있는 사전적인 준비해 있었던 조치들을 취하고
이후에 준비된 기업들로부터 차근차근 들어오는, 그게 시간은 그렇게 봅니다. 물리적인 제도, 물리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한테는 전면 중단을 우리가 선언했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 기업들의 자산, 공장, 설비, 모든 자산들을 담보로 경영보험이라든가 보상을 해준 게 있죠. 그 다 담보로 해준 겁니다. 이 기업들이 다시 들어가서 그 기업들 자산 운영해가지고 이제 설비를 돌리려면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담보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보상해줬던 이런 것들을 또 기업이 내놔야 됩니다. 근데 돈을 3년간 많이 썼어요. 그러면 돈 다 내놓고 들어가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가동하면서 일정을 갚아 나가겠죠? 그렇게 연착륙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안에 있는 설비들 실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였고, 뭐 그냥 연착륙할 수 있을까 봅니다. 3, 4, 5, 6 상반기 안에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합의한 경제특구입니다. 2000년 8월에 합의를 했고 2003년에 착공을 했고 2004년도에 첫 제품이 나왔죠. 첫 제품 나온 이후에 13년간 가동을 하다가 2016년 2월 달에 닫았습니다. 2월 10일이면 공단 전면 중단 3년이 됩니다. 제가 꼭 좀 이렇게 우리 대구 경북 분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개성공단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북에 대해서도 진짜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라가지고 문맹, 큰맹처럼 북에 대한 무지를 북맹이라 그래요. 북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북맹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을 잘 모르더라 이거죠. 사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내지는 북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 그걸 먼저 베이스에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성공단은 4가지 가치가 있었어요. 어떤 가치냐? 첫 번째, 평화의 가치. 두 번째, 경제의 가치. 세 번째, 안보의 가치. 네 번째가 바로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였습니다. 좀 더 압축해 보면 개성공단을 2가지로 딱 압축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상징. 평화는 당연히 남북의 6만의 노동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자체가 이미 평화예요. 군사적 긴장, 불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가든 적대와 대립을 넘어서 화해하고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던 평화의 공단이었어요. 뭐 엄청난 가치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몰랐을 때는 손가락질도 하고 폄훼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했는데 만나서 대화해보면 다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그 평화의 가치가 하나 있었고요. 그것만큼이나 진짜 중요한 거 경제적 가치죠. 돈은 되나? 개성공단이잖아요. 공단, 산업공단이잖아요. 이게 이제 엄청나다 말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상상을 못했었어요. 개성공단이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 내지는 우리 기업들에게 얼마나 크게 긍정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최초에 이 개성을 했던 이유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경제번영, 평화, 번영의 상징으로 이야기했다 이거죠. 평화는 우리 대충 알겠죠. 같은 공간에서 전쟁 중인 두 체제가 만나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자체가 이미 평화였어요. 경제적 가치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손에 잡히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한국 경제 어렵다 그러죠.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의 이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경제 문제를, 살림살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남과 북의 경제협력입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 개성공단이잖아요. 개성공단은 개성에 있는 공단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의 상징이더라. 어느 정도 돈이 벌렸는가? 몇 가지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립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비교 우위를 만들 수 있는 조건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임금이죠. 북청 노동자들의 저임금은 개성공단의 경제적 비교 우위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저임금이 어느 정도냐? 2004년에서 2005년, 2006년 초기 3년간 북청 노동자들의 한 달 실질 임금이 평균 63,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이 올라가지고 2015년이 되면 한 달 실질 평균 임금이 월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으면 개성공단에서는 북측의 노동자 15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개성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노동 집약적인 업종들이에요. 북측 노동자들 고용을 하면 할수록 돈이 벌린단 말입니다. 단순 노동 집약적인 이런 하청업체의 직종들이 대부분이죠. 저임금은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 이 북측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2, 3년 열심히 일했다가 숙련도가 높아졌을 때 덜컥 다른 회사에서 임금 더 준다고 해서 직장을 많이 옮기죠. 우리는 북측 노동자들은 최초에 일했던 그 직장에서 전혀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숙련 노동자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숙련 노동자는 고품질을 구현합니다. 남측 서울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더 고품질을 만들어요. 숙련 노동의 비결은 이직이 없다는 거였죠. 근데 그들의 임금은 저임금이잖아요. 저임금 숙련 노동자들을 다 고용하고 있는 게 바로 개성공단의 경쟁력이죠. 엄청난 이야기죠, 이거. 예,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녹음이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가 바로 저임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직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숙련 노동자가 됐다고 얘기했죠. 세 번째의 경쟁력은 개성공단은 남북의 노동자들이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문화적 정서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 나가보면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다른 외국 공단 가보면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현장에서 언어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지역의 언어를 잘 쓰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중간 관리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 그럴 필요가 없죠. 언어가 통한다는 거, 정서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 무엇보다도 이들은 일을 다 잘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노동력의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 독일하고 세 나라가 싱가포르하고 거의 어깨를 기울 만큼 굉장히 일을 잘한다는 정평이 나 있죠. 북측도 똑같아요. 똑같은 민족인데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아, 우리하고 똑같네. 일 잘하네. 이게 특징이죠. 네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경쟁력은 조그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완제품, 원부자재가 남과 북을 들락날락할 때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무관세라는 거. 이것도 계산하면 굉장히 큰 이점이 있죠. 그리고 서울 경기 쪽에 있는 기업들은 짧은 물류거리입니다. 물류, 예를 들어서 아침에 원부자재를 싣고 들어가는 차량이 그 차량을 통해서 완제품을 싣고 나옵니다.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60km밖에 안 됩니다. 도로로 가봐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곳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주로 국내에 있는 홈쇼핑 업체 납품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개성에서 나옵니다. 홈쇼핑의 주문량을 보면서 개성에 전화를 해가지고 몇 장을 더 만들어라, 덜 만들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없죠.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 전체로 본다라면은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합니다. 개성에 들어갔던 기업들은
노동 집약적인 업종들로서 이미 20, 30년 전부터 우리 국내에서는 더 이상 업종 경쟁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중국 나갔다가 다시 동남아로 빠지는 그런 업종들이죠. 업종 경쟁이 안 됩니다. 그 업종 경쟁이 떨어지는 업종에다가 한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중국에 나갔다가 중국의 고임금 때문에 유턴했던 기업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곳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임금, 이직이 없다, 그리고 무관세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이 많은 것들이 소위 말하는 개성단의 경제적 가치를 폭발시켰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문장을 제가 상정해서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에 있었던 입주 기업들이 똑같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성공단과 비교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아주 상징적인 문장이죠. 다시 재개가 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바로 달성해야 됩니다. 그럴 생각들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불편한 진실.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불편한 진실이 뭐냐? 단순해요. 개성공단이 정책 유풍에 매우 취약했다라는 거. 북측은 그 개성공단 땅에 있었던, 개성공단은 사실은 지금 100만 평 그 부지는 북측이 내놓은 이 100만 평, 2천만 평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휴전선, 서부전선, 휴전선으로부터 3.5km, 5km 안에 다 있습니다. 북측의 서부전선의 주력 군부대인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6만의 군병력이 주둔했던 군부대, 군사기지가 있었던 군부대 지역입니다. 그 군부대 6만의 군병력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공단을 만든 거예요. 북측 입장에서는 속도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우리한테. 군인을 뺐단 말이에요. 우리 군대 뺄 수 있습니까? 못 빼요. 나라가 난리가 날 거야. 군대 빼고 그 공단 만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살행위지. 여하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군인들을 설득해가지고 6만의 군병력을 송악산 뒤쪽 10에서 15km 물리고 그걸 공단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게 있어요. 단기간에 남측의 기업들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 남측의 기업들이 한 3,000개 들어가 버리면 남북 간에는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전쟁이 사라진다고 봤던 거예요. 군인들은 안보는 지킬 수 있지만 평화는 구현하지 못하잖아요. 기업은 안보는 못 지켜도 평화는 담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만의 군병력을 빼고 2천만 평을 1제곱미터당 1달러를 받았어요. 우리 그 평당 분양 얼마였냐면 토지공사가 평당 공장부지는 평당 14만 9천 원, 상업용지는 평당 45만 원짜리부터 140만 원짜리까지 이 분양했죠. 북측은 1제곱미터당 1달러 받았어요. 1달러. 상징적으로 그냥 공짜로 내놓은 거죠. 왜 그랬겠어요? 남측의 기업들이 확 들어와 버리면 물리적으로 전쟁은 사라진다. 이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성난 전략이에요. 형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기업들 들어오면은 핵 폐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근본적으로 전쟁 위기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죠. 엄청난 가치죠. 그래서 평화의 가치, 경제적 가치,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개성공단이라는 것이죠. 꼭 좀 이 부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저조해요. 숫자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도 꽤 되는데 대구, 경북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토탈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정보에 취약하다는 거죠. 많이 모른다는 것이죠.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정보라도 갖고 계시면 올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좀 심리적으로 그런지 정서가 있는지 돈이 된다라면은 평화가 경제가 다 담보된다면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특히나 왜 대구 경북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냐 이 말씀 드리면 전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곳이잖아요. 내부적인 업종의 혁신도 별로 안 일어납니다.
노동 집약적인 업종들이 여전히 많죠. 대구는 한때 한국의 근대화, 고도산업화의 주축이었던 의료봉제의 메카였습니다. 그쪽 분야가 지금도 강합니다. 개성의 주력업 중에 사실은 의료봉제입니다. 그게 연관 효과가 진짜 커요.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 개성단에 이미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꽤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업종, 전통적인 제조업의 노동 집약적인 업종들, 그런 기업들 중에 국내에서는 더 이상 경쟁이 없어가지고 동남아라든가 외국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무조건 100% 개성공단 남북 경협을 꼭 한번 염두에 둬라. 컨설팅이라도 받아보고 와서 드러나 보라. 그만한 곳은 없습니다. 이것을 검계 영역처럼, 터부 영역처럼 보고 있어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고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기회를 가졌는데 향후에 다시 열리게 되면, 재개가 된다면 다시 닫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안정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간다. 이미 그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2007년도에 개성공단 들어갔던 여러 하청업체들 2007년도에 평균 한 해 6,900만 원 팔았어요. 7년 만에 2014년이 되면 그 회사들은 평균 약 19억씩 팝니다. 기업 자산들이 2007년 평균 3억 9천만 원짜리 회사들이 2014년이 되면 평균 한 19억 됩니다. 그만큼 늘었다는 거죠. 엄청 커졌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그거였죠. 아까 개성공단 들어간 기업하고 베트남을 간 기업 비교했을 때 동남아 나가는 것보다도 순이익 창출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이 개성공단 하는 곳은 없다라는 건 이미 다 알아요. 그 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들어갔던 기업들은 전면 중단된 이후에 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단 한 개의 기업도 빠짐없이 다시 들어가겠다고 얘기하죠. 왜? 돈이 되니까. 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내에 신규 기업이 창설이 되어가지고 5년간 버틸 수 있는 비율이 27%예요. 100개의 기업이 창설돼가지고 5년간 버티는 기업이 27%입니다. 유럽에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뭐 이런 이탈리아까지 유럽 5개국 평균을 내보면은 5년 평균 생존율이 40% 정도 됩니다. 개성난 어땠을 것 같습니까? 100% 다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경제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 국내에서 유통되어지는 전체 의류의 35%가 개성에서 나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어지는 전체 속옷의 90%가 개성공단산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복 거의 한 30%, 40% 개성에서 나옵니다.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 경제적 가치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압도적으로 우리가 벌어온 것이더라. 한 가지 비교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개성공단에서 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생산할 때, 개성에서 생산할 때 비교해봤습니다. 개성공단에서 1억 원어치를 생산하는데 북측에 전달되는 현금이 얼마냐? 납품 단가 기준으로 1억 원을 생산했는데 북측에 전달되는 현금은 570만 원이면 돼요. 똑같은 조건에서 남측에서 임가공하면 얼마냐? 8,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570만 원, 8,300만 원, 15분의 1 비용으로 똑같은 1억 원을 생산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했는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허우더라는 것이에요. 북측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만 참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부가가치 창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를 우리가 부었지? 15분의 1, 15배. 남측에 사는 것보다 더 570만 원 들어갔는데 8,300원 들어갔다 이죠. 남측에서는 참 엄청난 거죠. 이런 경제적 가치를 국민들이 안다라면 모든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몰라요.
관심들도 없으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서울, 경기, 인천, 경남, 창원, 울산, 부산 진짜 많이 가서 그쪽에 상공회의소, 그쪽에 여러 많은 은행들, 그 광역지자체들이 상공인들 다 모아놓으면 가서 설명하고 최적의 투자의 조건들, 업종, 초기 정착 과정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걸 누구나 알아야 돼요. 태국에 있는, 경북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업종 경영이 떨어지는 딱 한 가지, 동남아로 빠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무조건 관심을 가지면 좋다.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남과 북이 합의했던 최초의 공단 규모는 2천만 평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합의했던, 약속했던 기업의 규모는 3천에서 5천 개 정도가 될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했었습니다. 2016년 2월 10일 닫았을 때 125개의 제조업 기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업 수로 본다라면은 최초에 남북이 합의했던, 약속했던 기업 규모의 한 2, 3% 정도 하다가 맹하기에 닫은 겁니다. 해보도 못하고. 그런 공단이 125개밖에 안 됐지만 말입니다. 연관 협력업체가 3,800개입니다. 그게 종사자가 8만 명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000개, 5,000개의 기업이 들어가면 8만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그게 종사자가 수십만입니다. 그 일자리들 확대, 일자리 창출, 한국 경제가 진짜 달라집니다.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개성공단 이외에 해주경제특구도 합의했죠. 북측 연방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북측의 경제특구 전략, 경제개발구 전략들이 이제 북측의 경제사회적 변화들을 상징하는 것들인데요. 북측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범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개혁 조치들을 법, 제도를 만들면서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것에 부응해서 우리의 저성장 경제구조가 맞물려야 된다. 우리는 제2의 행강의 기적을 만들고 북측은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면 되잖아요. 남과 북이 다 같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면 평화는 신압으로 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꿈꾸는 개성공단은 세계적인 평화의 공단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종식시켰던 66년간 전쟁 중이었던 북미가 전쟁을 끝내는 상황이죠. 개성공단은 평화의 공단이잖아요. 근데 경제가 담보됩니다. 전 세계적인 평화와 경제를 상징할 수 있는 공단이죠. 단순한 공단이 아니잖아. 돈만 버는 공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남과 북의 사회문화 교류, 인적 교류, 경제협력 모든 것을 다 녹여낼 수 있는 남북 경협의 메카뿐 아니라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메카. 2천만 평은 남북이 합의했을 때는 5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50만 명의 대도시. 그곳에는 국제적인 평화의 전당 같은 거, 국제적인 여러 많은 평화의 기구들, 유엔 산하의 여러 많은 평화의 기구들, 치소까지 다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공단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의 질서가 진짜 종식되어지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기구들, 뭐 ILO 지사 같은 거, 유니세프부터 해서 여러 많은 평화 NGO 뭐 이런 여러 많은 국제 기구 단체들이 그 개성공단에서, 마른 공단인데 개성이죠. 2천만 평 안에다 다 들어오는 거. 그러면 관광의 메카가 됩니다. 세계적인 관광, 안보가 아닌 평화, 관광. 근데 경제는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TKR, 한반도 종단철도가 TSR, 시베리아, TCR, 중국, 유럽까지 간단 말입니다. 우린 가는 것만 생각하죠. 유럽에서 중앙아시아, 중동, 중국, 저기서 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가는 거, 저 사람들은 태평양을 보러 오지 않겠어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이제 개성이나 DMZ가 됩니다. 그 일대 북측의 개성공단과 그 남측을 잇는 통일경의 특구, 남측의 통일경의 특구와 북측의 개성공단 2천만 평이 맞물려버리는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의 수도 같은,
남측에 서울이 있고 북측에 평양이 있고 남과 북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정중앙에 휴전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북측의 개성공단, 남측의 통일경의 특구가 같이 있는 겁니다. 통일경의 특구는 개성공단 2천만 평에 조응하기 위한 남측의 특구로서 통일경의 특구를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처럼 붙여버리는 것이죠. 그곳은 진짜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평화의 성지가 되겠죠. 그래서 병역, 사회문화 교류, 관광, 여러 많은 것들이 그 공간에서 저수지처럼 활용되어지는 그런 걸 상정하죠. 그리고 꼭 ICT를 비롯한 남북의 스타트업, 남북의 청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개성공단, 송악산, 그 DMZ 같은 데서 락 페스티벌 할 수도 있겠죠. BTS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겠죠. 축제의 마당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개성공단은 사실은 남과 북의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경제는 따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회문화, 체육, 예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세계적인 평화의 성지처럼 만들고 싶다는 게 우리의 꿈이죠.